네, 안녕하세요. 세만수입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토지, 주택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 이런 주제인데, 저는 이제 임의로 토지, 주택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정도로 내용을 잡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임의로 부제를 하나 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요절 복통할 언설 담론들, 이런 부제를 달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걸로 8월 31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기사를 보면은, 국내 경제학자 76%는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 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 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책 실패, 그리고 공급 부족, 수요 공급은 부르주아 경제, 저는 비과학이라고 하는데, 부르주아 경제 비과학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흔드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겨레도 지난 8월 10일자 보면은, 가령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들어보자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문제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저들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 정치부장 자신의 얘기잖아요. 들어보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생략하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에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하면 100번 동의한다,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실패, 실정이고, 근데 그것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무능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쭉쭉쭉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부동산 문제가 과연 그렇게 쉽게 풀릴 전망일까, 그렇게 운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수건 극우건 간에, 진보건 보수건 간에, 극우든 간에 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든 뭐든지 간에 정책 실패다 라고 하는 걸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옳은 얘기냐라고 묻고 싶어요. 현재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현상만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가 발달한 자본주의 전 세계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몇 달 지난 뉴스지만은 연합뉴스 6월 3일 날 보면은, 세계 주요국 집값 상승률 14여 년 만에 최고, 이런 기사를 내보내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 집은 거고, 특히 이제 이 기사를 집은 거는 그 기사를 보면은 어느 나라는 몇 퍼센트, 어느 나라는 막 그런 게 쭉 있어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는 22.1%, 룩셈부르크는 16.6%, 슬로바키아 얼마, 미국 얼마, 스웨덴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하다못해 러시아, 노르웨이까지. 이래서 이제 이 기사를 잡았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베를린에서는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막 시민사회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그 부동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어느 부동산 회사 것을 몰수를 해서 공공주택화하자. 이거 주민투표 붙이자. 주민투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한겨레, 그것도 오늘 한겨레 그 국제면의 5당 통광 그 제목이에요. 기사 내용은 한 4분의 1, 한 페이지에 4분의 1인데, 거기 이제 뭐냐면은,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 그래가지고, 빚이 356조 원, 개발사 파산 직전. 그래서 어쩌고, 그것이 파생이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붕괴 조짐, 이 얘기는 그 존재는 뭐예요? 바로 중국도 엄청나게 부동산이
뛰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자신들 입으로, 자신들 지사에 그것도 수없이 여러 번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미쳐있고 막 뛰는데 문재인 여권이 미쳐서, 무능해서 정책 실패로 뛰고 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요절복통할 언설 담론들 하고 얘기한 이유도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맞죠? 요절복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실정, 무능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부동산 집값이 뛰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책 제안을 해요. 공급 확대 정책. 그 구체적인 것이 신도시 건설이죠. 신도시 건설. 근데 신도시는 주로 어디에 건설해요?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신도시들을 계속 건설해 왔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계속 뛰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 역시 뭐 신도시를 3개를 건설하니 4개를 건설하니 하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소위 그 재건축, 재개발을 또 이제 촉진한다라는 거죠.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위 안전진단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그 멀쩡한 아파트를 헐어내야 할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무너질 위험이 있다 라고 하면은 신문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전진단 통과. 역시 미쳤잖아요. 안전진단 통과 그러면 안전해야 통과인데, 위험하다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 그러면서 경축 이렇게 붙여요. 여의도에 있는 그 국회 부지가 한 10만 평이 넘는 모양이에요. 그 국회를 저쪽 세종시로 보내고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자. 김포공항을 뭐 어디로 옮기고 뭐 혹은 그 저쪽 그 동쪽에 있는 서울공항을 어디로 옮기고 그 공항 부지에다 또 아파트를 단지를 조성하자. 그래서 해결하자. 정말 대단한 안들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올린다고 혹은 세금을 낮춘다고 이 분야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는 거예요. 일정 면적의 이상, 일정 그 평수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서 연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토지 과다 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삼성그룹 이런 데는 막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토지 과다 보유가 아니에요. 왜? 그 토지 내에서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 그럼 지호주머니에서 내느냐?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부가가치세 받는 거, 부가가치세가 남 호주머니에 나오는 거냐 전달만 하는 거잖아요. 여하튼니까 그 토지를 매개로 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자본가적으로 이용할 줄 모르는 비자본가적 토지 소유자는 요만한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이제 이게 몇천 평 이렇게 되면은 그런 기준을 못 채워요. 세금을 내는 기준은. 그럼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이런 식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8년 9월 11일자 그 경향신문에 보면은 서울이 6.8% 급등할 때 지방은 제자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겨레 그 금년 4월 12일자에 보면은 부동산 평행 이론의 씁쓸함 이런 제목의 이제 칼럼이 있어요. 치솟은 집값, 내 꿈은 분노로 이렇게 이제 딱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이번 4월 12일이니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10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 제목으로 어울릴 법한 표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문구는 뜻밖에도 32년 전인 1989년 5월 16일자 한겨레 기사 제목이다. 창간 1주년 기념으로 발행된 이날 신문 31면에 실린 한 면짜리 기획의 머리기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쓴 얘기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89년도에 이렇게 이제 이런 치솟은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는데, 그나마 폭등했던 집값은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이 현실화하면서 1991년을 기점으로 꺾였고 이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였다. 우연히도 그날치 신문 12면에는 일산, 분당 세 도시 대규모 주택 건설을 홍보하는 정부의 전면 광고가 실렸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결론은 뭐예요? 바로 앞에 여러 제시된 정책 제안들 혹은 늘상 집값이 오르면 저희들이 하는 짓,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잡았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 해결론이에요. 어느 지역이 전국적으로 오르는 거냐? 아니다. 대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게 하나의 대답이었고, 두 번째 한국만이냐? 아니다. 세계적으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상이냐? 그것도 아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다. 왜 집값이 오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대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가장 경제학적으로 간단하게 규정을 하면은 토지 소유의 시연, 이게 지대예요. 어떤 토지를 소유함으로 해서 그 토지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얻는 소득, 이게 지대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주소작 관계를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지주라고 하는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는데, 소작인은 자기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생산한 생산물 중에서 일부분을 지주한테 갖다 바치죠, 소작료로. 그게 이제 지대인데, 이 지주는 그것을 받는 이유 혹은 원인, 이거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를 경제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게 그 지대예요. 자본주의적 지대, 봉건적 지대의 차이가 뭐냐면은, 봉건적인 관계에서는 잉여노동,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여서 노동한 사람들이 그 노동한 것 중에서 자기의 이제 먹고 살 것을 빼고 나머지를 누군가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잉여노동인데, 잉여노동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사람 혹은 그 잉여노동의 제 1차적인 착취자가 누구냐? 이 1차적인 착취자가 지주일 경우에는 그 지대가 봉건적인 지대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봉건적 관계예요. 근데 자본주의적 관계에서는 지대가 그렇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적 관계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착취를 해요? 바로 자본가가 노동자들한테서 이윤의 형태로 착취를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자본가가 자기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빌렸으면은, 혹은 자기 가게를 하기 위해서 땅을 빌렸으면은 그 토지 소유자한테 지불을 해요. 그게 지대예요. 이거는 잉여노동의 제 1차적인 형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형태지. 이게 자본주의적 지대예요. 토지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땅값은 뭐냐? 땅값은 바로 그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면, 일반적 이자율,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 사회에서 그 시대, 그 시점에서 이자율로 나누면은 그게 바로 땅값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누가 이런 일정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토지에서 1년에 100만 원의 지대를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이자율이 5%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5%로 나눠요. 0.05로.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요 땅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그 이자율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10%가 됐다. 그럼 100만 원을 10%로 나눠요. 0.1로. 그러면 1000만 원이죠. 그 1000만 원이 땅값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자율이 확 떨어져서 1%가 됐다. 요즘 되게 이제 그런 상황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1%로 나눠 0.01로. 그럼 얼마가 돼요? 1억이 되죠. 이게 토지 가격이에요. 그래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자율이에요. 토지 가격에 가까운 가격이 돼요. 왜 그러냐? 토지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아주 고급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인 소유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얼마만큼인가는 오르는 약간은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한 그 차이를 두고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토지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편리하게도 전세제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한국의 전세 가격이 딱 그 이론적으로 말하면 토지 가격 움직이라고 똑같아요.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지대라고 하는 개념을 정말 몰과학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과학에서는 지대는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소유의 경제적인 실현. 그래서 토지 소유로부터 오는 소득이 아니면 절대 지대가 아닌데,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아무데나 그냥 지대 그래요. 근데 바로 이 아파트값의 차이, 집값의 차이가 그 핵심, 본질이 사실상 거의 100% 이 땅값의 문제예요. 아마 서울에 막 강남이 엄청 비싸다. 대구는 거기보다 훨씬 싸다. 뭐 저 촌에 가면 뭐 거의 안 싸다. 이거예요. 그게 땅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뭐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똑같은 자재, 똑같은 사양의 아파트를 여기 대구에 짓는 거하고 서울 강남에 짓는 거하고 짓는 건축비는 똑같이 든다고 봐도 뭐 어폐가 없죠. 근데 지어놓고 나면은 가격 차이는 어때요? 천양지판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바로 땅값 차이예요. 여러분들 화폐라고 하는 거하고 또 재미있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뭐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0원짜리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화폐예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화폐 대리물이에요. 혹은 상징표예요. 경제학적으로 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가치 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가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가 가치 척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겠어요? 화폐 자체도 가치여야 되죠. 그럼 가치라는 건 또 뭐예요? 가치는 그 어떤 물건을,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하되는 노동시간이에요. 노동량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같은 양의 노동과 같은 양의 노동이 서로 교환되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보통의 상품으로, 하나는 화폐라고 하는 상품으로 교환되는 거예요. 그럼 화폐 자체도 그만큼의 노동이 투하되는 노동 생산물이어야 돼요. 금이나 은은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역시 노동이 들어가죠. 그래서 화폐예요. 지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죠. 뭘 들어가지. 막 그런데 이만큼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나 마나. 그래서 사실상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폐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런 것들이 화폐라고 그래요.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1797년부터인가요? 그리고 그 1815년인가 이렇게 해석되고, 그 기간 동안에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국가가 어디예요? 영국에서. 영국의 중앙은행은 어디예요? 잉글랜드 은행이거든요. 잉글랜드 은행의 금태환이 정지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1821년에야 그걸 재개해요. 그 얘기는 그 기간 동안에 불안의 중앙은행권이 전면적으로 유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스가 그거 몰랐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본론 3권에 가면은 막스가 쓴 건 아니고 엥겔스가 이제 그 편집을 했잖아요. 막스가 이제 그걸 다 완성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거기에 엥겔스가 덧붙여놔요. 현재 러시아에서의 이런 전면적인 중앙은행, 그렇지, 중앙은행권처럼 전면적으로 유통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1890년대 러시아에서도 현재 같은 중앙은행권이 전면적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화폐는 금이에요. 1930년대 이후로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 전 세계가 이제는 더 이상 금 태환을 안 하죠. 금과 은행권을 안 바꿔주죠. 본래 은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태환은행권이고, 그 태환은행권은 뭐냐면 이제 은행의 채무증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이제 화폐법으로 그 규정되어 있는 어느 만큼의 금과 바꿔주는 게 이제 본래 은행권인데, 그걸 법으로 폐지해버리고 그냥 전면적으로 써요. 그걸 왜 그랬어요? 엄청나게 공황이 오면은 막 자본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 조물하게 자본들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이만큼밖에 관심이 없지만은, 대자본들이 쓰러져 가면은 바로 자본주의 자체가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쓰러지게 해야 되는데, 대자본이 부도가 난다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왜 부도가 나요? 여러 배경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는요, 흑자 부도건 적자 부도건 간에 어음을 못 막아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이때 이 어음의 개념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약수고음 이런 거 생각하시겠는데, 그 어음의 일반적 개념은, 본래의 개념은 채무증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본은, 회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주식회사든 뭐 한명회사 무슨 회사든 간에, 회사는 무슨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 그거 다 기한이 있죠. 기한 되면은 갚든지 연기해야든지. 근데 이 금융기관들은 자본이 튼튼하다 그러면 이자율도 싸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 갚은 날짜 돼도 갚지마 더 써 오래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흔들흔들 할 것 같다 그럼 빨리 갚아 이자 더 내 막 이런 식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부채가 있고, 또 다른 부채는 뭐예요? 회사채. 이것도 다 기한이 되면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못 갚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다 어음인데. 그런데 아무리 국가가 막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금태환제 하에서는 그 어음을 막아주는데 한도가 있잖아요. 금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중앙은행이 금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하고 상관없이 쓰러져가는 대자본의 어음을 막아주기 위해서 금태환을 정지한 거예요. 이런 불안제 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 내에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금하고 상관없이 막 쏟아 부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날 그것이 가장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예요.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바로 집값이 막 뛰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호황 말기에 막 집값이 뛰어요. 왜 그러냐? 호황 말기에는 자금도 흥청망청, 호황이라서. 그런데 또 자본의 이윤율은 확 내려가요. 왜?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막 세일 뭐 반값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그래서 이윤이 딱 떨어들면은 어떤 사태가 나느냐면은 소규모 자본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윤이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10% 정도는 자기 자본의 일정한 자본의 10% 정도는 돼야 먹고 사는데, 이윤이 5% 됐다. 그러면 이윤이 확 줄어서 못 먹고 살잖아요. 이런 식의 것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고소자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일확천금을 찾아서 날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확천금이 바로 투기판인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투기판이 양대 투기판이 있죠.
바로 증권시장, 주식시장,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 양쪽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몰리면은 또 막 집값이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자본들도 함께 여기 하니까 몰라. 그럼 더 뛰어요. 또 몰라. 이런 것들이 하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이제 다른 것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공황이 와요. 87년에는 막 노동자들이 막 그 대투쟁을 하니까 막 온갖 자본들이 자신들의 막 직접적인 간접적인 언론을 다 동원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막 투쟁을 통해서 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국제 경쟁력이 어떻고 하면서 한국이 뭐 경제 위기 가고 막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실제로 1987년은 엄청난 호황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87년 말에 그 노동자들 투쟁들이 이제 끝나고 88년 하니까 막 엄청 호황기니까 그때 딱 신문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경제가 그 당시 그때 표현을 빌리면은 궤도에 올랐다. 온더트랙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딱 궤도에 올라서 앞으로 쫙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호황 말게 되면은 그런 막 환상에도 젖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되면은 바로 그게 코앞에 공황이 와 있다는 뜻이에요. 현대 자본주의에 무슨 공황이냐? 현대 자본주의에는 더 이상 공황이 없다. 국가의 개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공황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좋았던 경제가 팍 떨어져 있는 이걸 공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옵시다. 공황은 엄청 좋았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 좋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산이 엄청나게 팽창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팽창되어 있는 생산이 축소되는 과정, 그러니까 떨어져가는 이 과정이 공황이에요. 이 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요?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쓰러져가고 조업을 단축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이게 공황이에요. 위기고. 바로 그런 것들이 벌어질 때 아까 얘기했던 막 그 호황기에 뛰었던 집값도 여기 한결의 그 표현으로 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폭락을 하고 아까 토지 소유라고 하는 것은 고급의 소유고 좀 안정적인 소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 이런 것들은 약간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은 약간은 예외적이에요. 왜 예외적이냐? 2008년이죠. 리만 브라더스 막 부도가 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크니까 뭐 양적 완화가 어떻고 제로 금리가 어떻고 막 이런 거잖아요. 심지어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막 이런 거에 나오죠. 이건 역사상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 거예요. 이러면서 엄청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장기적으로 확 진짜 그 공황이 없다. 사실 공황인데 서서히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어느 날은 곡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곡소리가. 그때는 사람들이 아하 그때 느끼겠죠. 또 하나 저들이 얘기하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거기서 이제 아까 세금을 통한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 극우주의자들은 완화해라, 세금 낮춰라. 왜 그러냐?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뭐 별로 우리가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런 자본의 탐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소위 진보적인 정부 혹은 진보적인 뭐 경실련이나 그 참여연대가 얘기하는 그런 세금을 통해서 완화해서 부과함으로써 무슨 뭐 개발이익이 초과 개발이익이 어떻고 뭐 막 여러 세금 있잖아요. 이게 잡힐 수 있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토지 소유자, 즉 주택 소유자는 당장 세금을 낼 때는 약간은 좀 깝깝하겠죠. 어디서 이제 막 세금 큰 돈 떨어지면 돈도 빌려와야 되기도 하고 흥청망청 하던 거 좀 줄여야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그리고 말아요? 안 그래요. 그 세금은 전부 다 임대자들한테, 임차자들한테
가게 빌린 사람, 집 빌린 사람한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한국의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을 이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이 전체 규모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잡는다. 우선 그 자체로 그 규모에서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지고 싼 가격에 임대를 한다. 그럼 그때는 이제 두 가지 경제적인 그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바로 그렇게 해서 싸게 뭐라 그럴까 분양받은 사람이 로또 맞는 거죠. 뭐. 맞죠? 왜?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값 안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 사람이 롯데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암거래.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이 돈을 향한 욕망 혹은 움직임 이런 것들은 법률로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은 법률로 통제되는 거예요. 시장은 법률로 행정적인 조처로 딱 막으면은 암 시장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로 되겠어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리 돌리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2018년 9월 12일자 한겨레 역시 진보적인 언론이잖아요. 거기에 집값 폭등, 청년과 촛불 시민은 절망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거 문제는 국토부, 경제 관료들만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정, 불평등 해소, 서민의 기본권 보장 원칙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민적 사안이다. 토지를 상품이라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에게, 경제, 그러니까 니들 경제 전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경제 전문가에게 굴복하면 시민의 주거권 보장은 공연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딱 우선 출발하고 있어요. 혹이 있잖아요. 저 호기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뭐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회경제 정책은 없다. 충돌하는 여러 세력의 이해를 조정하려면 큰 그림이 있어야 하고 이해 집단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회의 다수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다.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회의 다수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의 노동 생산력이 발달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노동을 했더니 이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돼서 이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도 뭔가 남는 게 생기더라. 이게 잉여예요. 이 남는 것을 누군가가 뺏어가는 거, 이게 착취예요. 바로 이 착취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고 사회적인 규모로 벌어지면서 피착취자들이 그 착취를 거부하고 그런 착취 제도를 뒤엎으려고 하는 데 대한 뒤엎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억압장치, 사회적으로 조직된 폭력, 이게 국가지. 이런 것들을 뭐 편안하게 보장하는 게 그게 국가의 의무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엥겔스저로 되어 있는데 엥겔스 거기서 서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막스가 이제 그 저술할 계획으로 여러 노트를 하고 남긴 걸 이제 엥겔스가 정리해서 가족, 사회재산,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국내에도 좋은 번역들이 있어요. 레닌이
이제 그걸 기초로 또 다시 이제 보다 더 현대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또 반영해서 낸 국가와 혁명, 이 두 권은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읽을게요. 그래서 투기는 사실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강남 지역을 콘크리트로 다 덮어도 투기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민 주거권 보장, 조세 정의, 토지 부당 이득 환수, 그리고 청년과 서민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적 구체적 접근법을 제시해야 된다. 촛불혁명과 청년들이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절망하면 그 상처와 배반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대답은 뭐냐? 세계적인 현상이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날뛰고 있는 경제학자님과 경세방역가들께서 제가 열심히 씨름해 왔잖아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뭘 의미하냐? 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이 토지주택 문제는. 그렇죠?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혹은 공통적으로 접근한 자세,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저들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런 자세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모든,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것이 상품으로 팔린다 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상품이다, 토지도 상품화 됐다, 이런 뜻이에요. 토지는 노동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동생산물이 아닌 것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발달한 시장경제인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장경제에서는 노동생산물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상품화가 돼요. 그러면 그 상품화된 그 가격, 그것의 가격은 뭐냐? 바로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을 이자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그 자본론에서 막스는 심지어는 뭐 인격조차도 이제 상품화된다 그래서, 그 전제는 뭐냐면은 그 상품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가 사유화,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만은, 사적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 개념이에요. 사유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가 상품화되는 건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돼요. 폐지해야 돼요. 왜 그렇게 정책 실패니 뭐냐 하면서 시끄럽게 싸움박질을 하냐는 거죠. 오늘 여러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에게 권력 투쟁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바로 대중을 부르주아 계급 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뭐라 할까, 억눌러 두는 거, 포섭해 두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 지들끼리 싸움으로 해가지고 대중이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들은 알더라도 그 얘기를 입 밖에 내는 게 저들한테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들 입으로 내는 순간에 대중들이 다르게 움직일까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수요 얘기했잖아요. 가수요는 부동산에만 가수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 호황기에는
보통의 물건도 굉장히 많은 물건이 막 가수요가 붙어요. 왜 그러겠어요? 막 호황기에는 자고 일어나면 물가스 오르는 거거든요. 가수가 붙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좀 그게 저울해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요즘은 원체 그 과잉 생산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에 따라서는 가수가 붙어요. 그런데도 와장창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 가수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들은 이제 바로 이제 그걸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주면 내릴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만큼 해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왜냐면 막 그 짓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다 지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막 올라가는 기간이 끝나요. 국면이 바뀌어요. 근데 지들은 이제 그래서 아까 한겨레처럼 마치 뭐 200만 호를 공급했더니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도시니 뭐 재개발을 위해서 지어 놓으면은 그것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오를 때는 더 오르는 거예요. 왜? 그만큼 또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밀집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지도록 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역시 또 글하나 이거 이제 책으로는 아니고 꽤 긴 논문인데 소개하면은 국내 번역도 있어요. 그 뭐죠? 박중철 출판사에 있는 그 막스 앵겔스 선집에 있는데 앵겔스가 쓴 주택 문제에 대하여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부르주아들은 혹은 소부르자들은 주택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해가지고 확대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금년 7월 30일 건데 오다가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오래둔 거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제 조선일보인데 미친 집값 잡는 법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그래서 미국은 더 지어라, 대만은 투기 단속, 싱가포르는 그냥 둬, 이게 이제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막 하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에서 여러분들 아마 딱 검색을 해봐요. 뭐 집값 그러면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또 국내 기사를 써도 나올 거예요. 그래프가 있는데 한국에서의 그 서울의 집값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20대 도시의 집값 이렇게 오르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언뜻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만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혹은 11년, 10년 전에 한국과 미국의 그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한국은 한 서울과 수도권은 160 정도예요. 미국의 20대 도시 평균은 180이 넘어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만큼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에요. 정책 실패. 그래서 미국도 그러고 막 영국도 그러고 독일도 다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하는 바람에. 이게 그 금년 4월 12일자 에코노미 조선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조선일보에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미국도 미친 집값 그래가지고 주택 4채 중에서 3채가 한 달 만에 매매. 바로 여기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미국의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그래서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인데 88년인지 몇 년도에 한번 보면은 일단 그 60이에요. 60인데 지금은 2020년은 240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왜 이렇게 올랐겠어요? 미국의 집값이. 그 얼마 전에 60이었던 것이 240으로. 당연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죠. 이걸로 마칩시다. 네, 고맙습니다.